유학민의 잡지사 6월호 20번째 페이지. 묵직한 바리톤 보이스로 중국 고전의 맥을 짚어주는 분이죠.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서유기 초한지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꼽히는 수호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협 소설의 뿌리, 원류로도 꼽히는 작품인데요. 수호지는 사실 앞서 다룬 작품들에 비해서 저한테는 좀 낯선 작품이긴 한데 네. 저처럼 처음 이렇게 수호지를 접한다면 어떤 재미로 들으면 좋을지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방대한 정말 소설이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라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초한지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바로 이 수호지는 네. 이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그 협의 세계의 일종의 어벤져스다. 네, 협의 세계의 어벤져스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호지라는 소설의 장르 자체를 보통 문학사에서는 협의 소설류라 그래요. 의협들의 소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이 발전하면 무협 소설이 되기 때문에 이 무협 소설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협과 사의 세계를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초한지나 삼국지의 경우는 바로 이제 협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사의 세계로, 즉 점차 제도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네. 흥미롭게도 수호지 세계는 사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네. 바로 협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지난주로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여기서 사의 세계는 사대부들, 그렇죠. 제도권 안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의 그렇죠. 세계고 협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거부하고 이들이 자신들만의 이상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바로 유토피아에 대한 로망을 담고 있어요. 당시에 극악하고 부패한 지배계층이 힘없는 인민들을 옥죄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송나라가 일종의 이미 디스토피아가 되었다면, 예. 이 108인의 의협이 구현하는 그 양상박은 일종의 이상향이자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매력은 바로 의적의 통쾌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로빈훗, 쾌골조로, 홍길동, 임꺽정, 그리고 일본의 그 유명한 7인의 사무라이 등등 이 동서고금의 그 의적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이 기존 국가나 이 사회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 체제 자체가 부패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대체하거나 혹은 그걸 파괴하는 이 대안적 질서 혹은 대안적인 그 영웅을 기대하는 거죠. 그들은 기존의 법망을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범죄자고 도적이고 역적이지만 당대의 농민의 혹은 평민 혹은 시민들에게는 그들이 일종의 비질란테나 이 다크 히어로 같은 그렇죠.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현대의 작품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만큼 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 수호지인데요. 아까 작품 속 배경 송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한지처럼 실제 역사가 바탕인지 아니면 창작의 영역이 더 큰지도 궁금하고 시대적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는 이제 중국 북송 시대의 네 번째 황제인 인종 때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이건 복선적 장치이고 이 본격적인 내용은 여덟 번째 황제인 휘종 때예요. 휘종. 그러니까 12세기 초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이 휘종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황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암군이자 폭군으로 유명하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휘종 때 송나라가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 계통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패퇴당해서 수천 년 역사의 근거지였던 황하유역의 이 화북 지역을 상실하고 장강유역의 강남으로 쫓겨서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되니까 이걸 후대 남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북송과 남송의 경계선에 이 송나라 휘종이
그 정강의 변이라는 네. 그 비극의 역사, 흑역사를 초래한 황제가 바로 그 휘종이었던 거예요. 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소설의 뜻밖의 결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시대에서 이 108명의 호걸이 새로운 질서 또 대안적 사회를 표방하고 바로 강호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08명 가운데 실제 역사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뭐 송강이나 박납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고 또 조계, 예. 솔립, 뭐 두천, 이충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또 가상의 협객들이 서로 섞이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예, 실존 인물과 가상의 인물들이 공존하는. 수호지를 쓴 원작자가 신혜암이라는 인물로 알려지는데요. 이 작가의 얽힌 스토리도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신혜암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이 송대로부터 또 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 때 인물로 이제 구체적인 그 정보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도 당시 저작거리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뭐 만담꾼들의 이야기나 또 원대 유명한 그 잡극들, 공연 예술물들을 통해서 바로 이 북송 말기 송강이 일으켰던 반란의 이야기나 또 호걸들의 반란들의 소재로 한 뭐 그런 걸 굉장히 재밌게 매료돼서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인 나관중도 그 저작거리에서 그 삼국시대의 영웅들과 관련된 잡극들을 항상 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나관중이 바로 대하 역사 소설인 삼국지를 저술한 것처럼 신혜암도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이제 초기 신혜암이 이 수호지 이야기를 집필했을 때는 약 70회본 정도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수호지의 판본은 뭐 70회본, 100회본, 120회본 뭐 너무 판본들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바로 이제 수호지의 초판본이 100회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후대 평론가들은 뒷부분에 30회 나머지는 나관중이 보완해가지고 완성했다. 그래요? 그런 설이 꽤 유력하게 제기가 되는 거죠. 야, 그 사실이라면 진짜 나관중 이분도 좀 대단하네요, 진짜. 제목 수호지는 무슨 뜻인가요? 네, 이 수호지의 뜻도 뭐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우선 이 제목이 우리나라는 수호지라 그러는데 일본이나 중국 다 공식 명칭은 수호전이에요. 공식 명칭이 수호전이군요. 수호전이 맞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초안지도 우리만 그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자꾸 쓰는데 수호지도 마찬가지로 삼국지, 초안지, 수호지처럼 이 라임을 그냥 따른 거죠. 그럼 우선 이제 수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표현은 어떤 구체적 지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시경을 비롯해서 고대 중국의 그런 문헌이나 경전에 보게 되면 뭐 황하강변의 호, 하지호, 장강이나 한수의 호, 즉 장강이나 한수의 호, 또 물가의 호 등등 이 호자, 수호지의 호자가 쓰여요. 호수할 때 호인가요? 호수의 호자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달라요. 삼수변에 허락할 호자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이 호의 뜻은 강을 끼고 있는 습지, 강을 끼고 있는 습지나 강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 108호걸들이 집결한 그 이상향이자 해방구가 양산박이라 그랬잖아요. 그 양산박의 지역을 바로 수호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양산박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 추정되는 곳이 오늘날 산동성의 양산현 일대예요. 여기가 고대부터 황하와 회화와 그리고 장강이 범람하게 되는 광범위한 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거기에 또 양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솟아 있어서 마치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격절된 곳이
양산박, 양산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기록에 의하면 고대부터 도적들이 운거하는 곳이고 심지어 습지가 많다 보니 해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반란 세력들이 운거하는 그런 격절된 공간으로 양산박이 유명한 거예요. 숨어있기 좋은. 예, 그러니까 그 물가에 습지 있는 지역이라는 이곳은 양산박을 가리키는 것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수호전의 전이라는 말은 네. 우리 옥편에는 뭐 전할 전자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뜻은 설명 혹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고대의 중국의 역사서에 노나라 역사서에 춘추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이 워낙 간결하고 짧다 보니까 바로 전국 시대쯤 후반에 가게 되면 네. 사인들이 이거 춘추 너무 짧고 간결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 예. 그래서 이 춘추라는 경전에 막 해석을 달고 주석을 달기 시작해요. 네. 이 춘추에 대한 설명과 주석을 단 세 가지의 판본이 있는데 예. 그거를 춘추 공양전, 춘추 곡량전, 춘추 좌시전 이렇게 부르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전이라는 게 일종의 해설과 설명, 바로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네.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면서 네. 사마천 사기의 130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인 70권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네. 편목의 열전이에요. 열전. 예. 예. 사실 사마천 사기의 하이라이트는 열전이죠. 열전. 그렇군요. 바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네. 거기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했어요. 네. 그러므로 수호전이란 말은 강변 습지인 그 양산박에 모인 108명 의엽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면 예. 뭐 제일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예. 주요 주인공이 있지만 결국 이 108명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히어로가 108명인 거예요. 괜히 아까 협의 세계의 어벤져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네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호전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이야기를 뭐 조금 줄인자면 네. 송나라 4대 황제인 인종 때 당시에 천하에 막 역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종 황제는 당시 최고의 도교의 최고 도사인 장천 선생에 가서 이 역병을 물리칠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태위직에 있는 홍신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도사 장천을 만나 역병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예. 장천이 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도교사원에 남아있던 홍신이 네. 전설적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장천의 도교사원에 108명의 마성이 여기에 봉인돼서 갇혀 있다라는 그 전설을 상기하면서 복마전이죠. 예. 근데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서 호기심에 이 봉인을 풀어버렸다는 거죠. 사고뭉치네. 예, 그러면서 이 108마성이 깨어나요. 장천의 도교선에서 탈출해서 나갔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복선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약 50여 년의 시간이 때는 지났어요. 네. 그리고 바로 북송 말기 휘종 시대에 가서 이 휘종이라는 황제가 그말로 도교에 심취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고 관리들은 부패가 만연하고 이 간신들이 폭정을 가혹하게 하니까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민심이 흉흉하기 그지없는 바로 이때 세상에 숨어있던 108 마왕들이 바로 지상세계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을 품고 사는 이 108의 호골들에게 강림해가지고 이들이 강호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마왕들이 그 호걸에 강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사진, 노지심, 임충, 뭐 양지, 송강 쭉쭉쭉 하면서 수많은 협객들, 출신 성부도 다르고 성격, 개성, 직업, 지위, 실로 다양하지만 또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들로 망라돼서 이들에 대한
하나하나 소개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날줄과 시줄로 또 엮이게 되면서 결국 이들이 양산박에 결집해서 이 폭정의 체제에 대항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초반에는 이제 108명의 영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각각의 스토리가 옴니버스식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108명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에피소드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 각각의 인물들이 정말 다 개성 있고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듯, 그리고 또 때로는 매력적인, 그리고 각각이 독립된 캐릭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좀 이제 옴니버스 형식이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들이 우리가 뭐 삼국지나 초안지에서 봤던 뭐 천하를 구하고 천하일통을 도모하는 그런 거대한 영웅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들 중에는 물론 어떤 지식인인 사대부들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쓴 그런 관리들도 있지만, 네. 살인범, 실제 수배범, 도망자, 자객, 뭐 상인, 예. 심지어 승려, 예. 실로 다양한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망라돼 있고, 어떤 면에서 이들은 평범 이하의 어떤 악당이나 이 악인들로 구성된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양식을 이제 피카레스크 양식의 구성이다라고, 거기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영화 오션스 11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거라고 좀 네.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모든 등장인물마다 이제 기구한 사연이 있지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이저 인물들, 네. 주인공에 해당되는 인물들, 뭐 송강, 임충, 노지심, 무송, 이런 사람들이 양산박에 합류하는 그 과정의 사연들이 꼭 읽어야 되는 어떤 필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그 어릴 때 네. 수호지를 읽을 때부터 저는 이 양지라는 인물이 이상하게 저는 되게 끌렸었어요. 양지? 예, 양지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가요? 흔히 이 수호지의 또 하나의 매력은 인물마다의 닉네임, 별명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의 이름은 청면수예요. 얼굴에 푸른 반점이 있는 괴수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전 이 사람한테 굉장히 끌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본래 이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당연히 그 당시에 명문가 사대부들의 꿈처럼 제도권 안에 과거급제해서 입신양명해서 출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야망이었던 거죠. 엘리트 코스로. 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고비마다 운명이 꼬이면서 자기의 의지와 반대로 이 도적대, 의적에 있는 양산박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 억울한 사람들은 많은데 결국 나중에는 양산박의 호걸들로 되는데, 이 사람은 양산박에 합류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요.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그렇게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 모습이 저 어릴 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되게 끌리더라고요. 인간적이네요. 뭔가. 네, 좀 인간적이면서 그리고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역시 꼽지 않을 수 없는 에피소드는 바로 무대와 무송 형제의 이야기죠. 왜요? 왜 그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셨나요? 뭐 했으니까. 예. 이 무대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방금년이에요. 굉장한 미인이고 아주 고혹적인 여인인데, 방금년이 당시에 사대 부인 서경덕과 정인이 돼서 남편이 있는데도 바람을 핀 거네요. 정인이 돼서 불륜을 저지르고 둘이 공모해서 남편 무대를 급기야 살해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대의 동생인 무송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방금년과 서경덕을 복수를 하게 되는 이 에피소드죠.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인상이 남았을까? 왜 그러세요? 사실 제가 어린 저로서는 너무 에로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으로 진짜 다가왔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워낙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수호지 안에 있는 이 에피소드는 마치 수호지의 일종의 스핀오프처럼
별도로 독립돼서 나중에 소설로 출간되는데 그게 바로 금병매인 거예요. 금병매 4대 기서 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스피노프로 나온 금병매가 그 자체가 곧 4대 기서의 반열에 그렇구나. 오르게 됐으니까 예. 매우 이례적인 거죠. 다시 말해 4대 기서 중에 2권이 수호지에서 관련된 나온 거네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이처럼 이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희망과 예. 의지랑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 운명의 실타래에 휘말리면서 네. 사회와 일탈된 협객이 되는데 바로 이 점,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신의 운명이 엮어져 나가는 이 점이 바로 수호지가 전하는 어떤 주제이자 교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 교수님이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막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시니까 수호지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그 108호걸들이 그러면 양산박으로 집결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이제 이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제도권 안의 공권력과의 이제 갈등이 결국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일단 외부적인 계기는 당시 북송의 이 시대의 최악의 빌런이자 권신 바로 탐관오리였던 바로 고구가 있어요. 고구. 예, 고구. 마침 이 고구의 생일을 맞이해서 엄청난 금은보화의 생일 선물이 이제 고구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진짜 오션스 11 같네요. 이걸 이제 생신강이라 그래요. 그 생일 선물을. 이거를 송강 일당이 탈취하게 되는 도적질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거의 송나라의 공권력과의 전면적인 이제 충돌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송나라 조정에서는 이것을 공권력에 대한 이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들은 이제 기존의 사회에 있기에는 너무 위험해지게 되면서 기존 사회를 벗어나 자신들만의 안전한 해방구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구축해서 양산박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부적 요인은 바로 이들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 송강이라는 사람의 지도력, 또 의협으로서의 그 명망, 그 송강을 찾아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대 호걸들이 막 모이게 되면서 양산박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약간 어벤져스로 치면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송강이. 그런가요? 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산박에 모인 108명 호걸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나라를 뒤엎고 좀 황제라도 되고 싶었던 건지.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고.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양산박에 모인 이 108인이 두령급만 해도 108인이죠. 근데 이제 당시 휘종 시대 때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났지만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수만 명의 전체 규모는 수만 명의 세력이 모여서 관군 못지않은 병력을 갖춘 걸로 이제 묘사돼요. 이에 따라서 양산의 산세와 습지의 지형을 10분 발휘하면서 끊임없이 관군하고 이제 충돌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거의 관군이 대적하기가 힘들 정도의 세를 과시하고 특히 그 습지가 많다 보니까 수전을 많이 벌이는데 수전에서 거의 속수무책으로 관군이 당하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뭐 새로운 왕조 창출을 꿈꾸는 것인가? 그러나 이들의 지향은 기존 체제의 혁신이거나 기존 체제로부터의 자유를 원한 거지 뭐 왕조를 전복하거나 뭐 그들 자신이 새로운 왕조의 뭐 황제가 되거나 이런 거를 꿈꾸고 같지는 않아요. 뒤에 후반부를 보더라도. 그렇군요. 후반부 내용도 궁금해지는데 삼국지가 워낙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삼국지 인물들과 대비를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뭐 유비 같은 덕망 있는 지도자라든지 관우나 여포 같은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호걸이라든지 혹은 뭐 제갈량 사마이에 준하는 지략가라든지 수호지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좀 매칭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삼국지가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 삼국지 인물을 기준으로 한 이 비교, 그게 좀 쉬워요. 비유 네. 대비가 많은 것 같죠. 네. 네, 우선 이제 유비의 그 비견되는 어떤 덕장이나 이 덕망 있는 리더로는 뭐 단연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송강을 꼽을 수 있고 또 한 명을 꼽는다면 송강 전에 초기의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조계 이 인물들이 바로 가장 유비에 가까운 그런 인물로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수호지 세계관에서의 최강의 전투력 네. 꼽으라면 네. 우선은 이제 황실의 금이군의 교관이었던 이 정도면 엄청난 무예의 고수겠죠. 예. 바로 임충이 바로 그런 인물이니까 임충을 먼저 꼽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이 수호지 전반부에서 이 무송이라는 인물의 그 강렬함은 정말 그래요. 예. 호랑이를 인간이 맨손으로 때려잡는다. 이거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죠. 요 모멘트는 나중에 임꺽정에서 네. 임꺽정이 호랑이를 또 맨손으로 잡는 네. 이게 상당히 나중에 오마주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무송을 꼽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역시 엄청난 체구에 네. 그 육중한 철봉을 막 젓가락 휘두르는 이 호탕한 노지심.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꼽는데 예전에 프로레슬러 분도 계셨죠. 예, 그렇죠. 노지심 선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로 저의 사심을 좀 담아 사심. 바로 임충과 무려 초기에 4-50합을 건법으로 다뤘던 그런데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양지를 저는 또 한 명. 양지 대단하네요. 그렇죠. 황실 그 교관이었는데 금이군 교관이랑. 그렇죠. 근데 양지는 조금 너무 반듯한 엘리트적인 의식을 가져서 그렇긴 한데 양지의 그 건법 주로 돌을 많이 썼던 그런 건법이었는데 그 무예지만 양지도 좀 꼽고 싶습니다. 전략가 쪽에서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양산박의 제1의 첫 번째 전략가는 역시 이제 오용이죠. 오용. 오용이 거의 뭐 제갈량이나 사마이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테고 이 사람이 최고의 이제 군사이자 책사니까요. 그리고 조금 임기응변 그리고 이제 이 수호지의 소설은 약간 도술이나 아직 그 신마료 그런 건 물론 아닌데 약간 전기류의 소설 느낌도 좀 있거든요. 도술을 부리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 능한 이제 공손승 그리고 뭐 마지막에 하나 꼽자면 추가로 뭐 주무 뭐 이런 정도가 조금은 그 책사, 지략가 이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꼽은 거는 제가 임의로 주관적으로 막 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호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의견을 좀 달아주세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왜? 바로 실제 수호지가 삼국지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던 거를 우리는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런 캐릭터의 전형성들을 수호지에서도 많이 설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의함과 나관중이 동시대에 협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유사한 캐릭터들이 이제 구상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장팔사모라든지 그런 무기들도 겹치는 게 많다고 맞아.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통쾌하고 장대했던 수호지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전혀 뜻밖의 결말로 마무리되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08호걸들이 갑작스럽게 관군으로 편입이 돼요? 송나라 관군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좀 결말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수호지 소설이 이 주인공들이 표방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작품 중에 종종 나오는데 한자로는 사해진의 개형제야. 즉 사해라는 건 곧 세상을 말하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형제이다. 물론 그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부모가 같은 그런 형제 아니죠. 모두 의형제로 맺어진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는 거를 표방하면서 이 양산박의 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현한 이 호방한 정말 이 매력은 호방함이죠. 이 호방한 전개에 비하면은 결말이 너무도 타협적이고 그러네요. 투항주의적인
그런 결론 부분이라 너무 좀 의외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작품의 균형이 떨어졌다 그런 평도 있는데 네.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역사학자로서는 이것은 아마도 실제 역사적 사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송휘종 때 네. 진짜 실존 인물인 송강무리가 이 반란을 일으켰고 예. 이게 2년 3년 이렇게 장기화되자 송황제가 이 조정이 이 송강에게 투항할 거를 실제 권유를 해요. 그래서 송강은 고민을 하고 또 막 저항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 항복한 이후에 송강은 관군이 돼서 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박납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관군으로서 또 일조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이런 게 이제 사료에 보이는 거죠. 예. 물론 어떤 연구자들은 네. 그때 송강과 그 송강이 사실 동명이인이다. 아. 왜냐면 이게 너무 다른 행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주장하지만 뭐 한자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동일 시기에 그 인물이 보이니까 상당히 의외죠. 아마도 신야함이나 네. 이 소설을 집필할 때 역사에 나온 그 기록을 무시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정사의 근거에 소설의 결말을 구성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미 소설에서는 엄청 좀 긴 빠지죠. 소설 과장을 읽는 했잖아요. 사람은. 예. 그래서 주인공과 양산박에서의 그 활약이 너무 방대하다가 네. 또 매력적인데 갑자기 전체 구성과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네. 투항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허탈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이 호걸들이 조정에 투항하고 이 관군에 편입되어서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예.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인 이 거란족이 세운 그때 요나라가 있잖아요. 네네. 이 요나라와 싸우는데 이 108호걸들이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예요. 아. 바로 이 설정은 바로 중국인들이 오히려 이 점을 더 영웅적으로 보는 면도 있는 거죠. 아. 바로 예. 그때 그 11세기에서 13세기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뭐 탕구투족의 서악, 그리고 급기야 칭기스한의 이 끝판왕이죠. 칭기스한의 몽골 제국 등 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유목 국가들이 발응을 해서 네. 남쪽의 농경 정주 지역인 중국 왕조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던 게 그 시대였던 거예요. 네네. 오죽하면 바로 유명한 칼 비트포겔이 네. 이 시기를 정복 왕조의 시대이다. 이 요금 원청 같은 이런 유목민족의 왕조를 정복 왕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족의 중화주의 역사관에서는 이 내부의 갈등이나 반란 정도는 이런 부조리한 건 찻잔 속의 태풍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성의 위쪽의 유목민족들이 이 중국 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이것은 메가 쓰나미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 108의 의협들마저도 국가가 이 이민족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관군이 돼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훨씬 큰 명분과 대의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솔직히 삼국지나 수호지는 네. 좀 중화주의적인 성격이 그러네.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실제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송휘종 때 네. 바로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패퇴당하면서 그들이 남송으로 위축되는 그 초유의 정강의 변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맞이했으니까 그랬죠. 후대 소설인 이 수호지에서는 일종의 좀 애국주의적 방향으로 이 108명의 영웅들을 몰아가는 게 이제 중국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건 아니다. 아주 이상한 건 아닐 수 있는 중국인들한테는 그게 또 통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저는 뭐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좀 아쉽긴 아쉽네요. 예. 그렇죠. 자, 그럼 그 이후에 108호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해피엔딩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서유기는 좀 해피엔딩이었는데. 그렇지.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요나라와 맞서서 활약하는 것까지만 보면 약간 좀 우리식으로 하면 국뽕식의 좀 애국주의로 좀 전환됐지만 네. 그 이후에 마지막 소설의 결말은 결코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네. 이 호골들이 여러 군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 간신들은 이들을 바로 누명과 모함에 빠뜨려서 마지막에 이 호골들 대부분이 너무 허망하게 그것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은 여전히 비정하고 서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비극인 또 다른 이유는 네. 이들이 의를 위해서 결의를 하면서 체제를 거부하고 규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또 나라와 황제에 대한 충을 위해서 이들이 타협했어요. 타협했죠. 관군으로 갔어요. 예.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충과 의가 함께 조응하지 못하고 끝내 물과 기름처럼 괴리돼 버렸다는 점은 네. 이 이야기가 결국 비극으로 좀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메시지겠군요. 네. 예. 자, 이제 마치면서 서유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도 참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수호지는 어땠을까요? 수호지 사대부들이 좋아했을까요? 예. 뒤에서는 엄청 재밌게 읽고 앞에서는 그치. 앞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네. 그랬겠죠. 네. 당연히 뭐 이때 이 중국의 소설 삼국지와 더불어 이 전래된 이 소설은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 그래요. 체제에서는 조종에서는 이거를 불온한 내용이라고 그렇죠. 예. 봤지만 삼국지 연의와 함께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선비들은 물론 특히 이제 민중들의 경우는 엄청 인기가 있었겠죠. 예. 양산박의 영웅들이 이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이 내용은 정말 당시 조선 후기 상황에서 그 대리만족을 굉장히 서민들에게 민중들에게는 좋겠죠. 네. 이러한 인기가 결국 서민 문화에 서민의 그 문화적 요구에 부응해서 결국 허균의 그 유명한 홍길동전이나 예. 또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 같은 작품으로 투영돼서 창작됐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도 말씀하신 오션스 시리즈라든지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죠. 수호지에 대해서 이성원 교수님과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